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방위를 놓고서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외교였다는 여당의 평가와 들러리 외교, 산무 시찰이라는 야당의 평가가 갈렸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외교 평가와 과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일본 측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 시찰 항목을 점검하는 기술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 외교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라고 극찬했지만 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 대상의 보증금 상한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50가구 미만 소규모 원룸 계약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관리비를 월세로 악용하는 방안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이동 차량의 발사체를 옮겨 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황사가 유입돼 전국 대기질이 나쁨 단계까지 악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 중인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을 무대로 자유민주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위상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 EU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 속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나선 다자외교 무대였습니다. G7 정상 외교, 많은 나라 정상들과 시간을 가졌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안보동맹인 오커스 회원국 모두를 상대로 양자회담만 10차례 넘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가 2박 3일 일정 중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당시 강제징용으로 현지에 있다가 희생당한 조선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상 첫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과거사 측면에서도 진전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3국 밀착 외교를 공고히 했습니다.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3자 회담을 하자며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깜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처음 만나 정상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연대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살상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귀국하자마자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고요. 오늘 오후엔 역시 G7을 마치고 방한하는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만나 한 EU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번 G7 참석을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외교 안보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G7 강폭 행보의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일 밀착은 공고히 했지만 반면 중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죠.
네, G7 정상회의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G7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중국을 향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강력한 국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어제 초청국 확대 세션을 통해 이런 흐름에 보폭을 맞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의 사례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G7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북한 제일주의 외교로 통하던 외교 실종 사태를 정상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치동맹 외교에 정점을 찍고 G8에 준하는 국가 위상을 확보하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연대 안에서 국제적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미일 철벽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덧붙였는데 다만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확장 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 NCG에 일본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NCG는 한미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력체로 NCG 자체가 한미 간에 운영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비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 논의를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언급된 물품 가운데 지뢰 제거 장비는 현재 육군에 보급된 장애물 개척 전차와 휴대용 신형 지뢰 탐지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개최국인 일본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은 G7 의장국으로서 회의 기간 각종 활동과 공동선언에서 관련국과 결탁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G7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전략 핵 잠수함 SSBN 메인함이 필리핀 해역에서 작전 중인 모습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메인함이 9일 필리핀 해역에서 수면 위로 부상해 헬기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공급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메인함이 한반도 주변에 이미 전개됐거나 한국 기항이 임박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워싱턴에서 대북 정책 협의를 열고 북한 관련 정세 동향과 인권 문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전 단장은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소진해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악화라는 큰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박 부대표의 적극적인 활동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돌입합니다. 첫날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에 앞서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진행합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도쿄 외무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실무단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유국희 단장을 비롯해서 21명 전문가 시찰단은 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장과 단원이 다른 공항을 통해서 이 도쿄로 따로 입국해서 짐을 모두 풀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우리 시찰단 오전에 자체 회의를 한 뒤에 조금 전에 이곳 외무성에 도착했고요. 일본 측과 만나서 기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 전력 관계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전에 준비하는 차원의 자리인데요. 원전의 현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시찰 항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원전에 있는 후쿠시마 실제 현장 점검은 언제쯤 이뤄집니까? 네, 시찰단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에 도쿄를 떠나서 원전에 있는 후쿠시마로 넘어갑니다. 거리가 250km 가량이 되고요. 차를 타면은 서너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 들어가서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번 시찰의 핵심 일정인데요. 이 현장 점검 첫날인 내일은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를 시작으로 이른바 알프스라고 불리는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오염수가 방류 전 단계에서 통과하는 K4 탱크도 중요 시찰 대상입니다. 또 오염수를 이송하고 방출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제어실에 가서도 관련 설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전 점검 둘째 날인 모레는 오염수를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방문해서 핵종 분석을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는지 또 장비를 뭘 쓰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오염수를 희석하는 설비의 설치 상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도쿄에서 다시 한번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거친 뒤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고키 시찰 단장은 어제 출국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철저하게 과학적 잣대로만 판단하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시찰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본격 활동을 시작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산모 시찰이란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반일몰이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후쿠시마 시찰단이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료 채취도 또 시찰단 명단도 언론의 검증도 없는 산무 깜깜이 시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시찰단이 돌아오면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철진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건 없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계속되는 폭탄급 리스트에 당 해체 수준의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반일몰이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법안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여부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넣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오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심사합니다. 현재 부동산과 예금, 주식, 예술품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가상자산은 빠져 있는데요. 이미 여야가 제출한 법안이 있고 또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관련 비판이 큰 만큼 이견 없이 처리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두 안건 모두 오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오늘 오전에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죠. 네, 여야는 5번째 심사를 진행한 끝에 오늘 오전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 적용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5천만 원 더 높이고 이중 계약이나 신탁 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최우선 변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게는 무이자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도 20년 동안 유예해서 이 피해자가 신규 대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절충안으로 합의되면서 야권 일부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과 그에 대한 여당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피해 구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는 확실하게 보완 입법을 해 나가겠다 하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적 자치에 완전히 반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법적 형평성이나 타인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국토위는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후 법안은 같은 날 이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 의원 소환 조사인데 검찰은 윤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앞서 이성만 의원과 달리 윤관석 의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출석 날짜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온 만큼 실제 오늘 출석도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뿌리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하고 또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윤 의원의 지시를 받은 강 전 회장이 6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300만 원씩 나뉘어서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 전달을 언급하는 듯한 통화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된 돈봉투의 경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사실 등을 토대로 윤 의원에게 오늘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금 살포 과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의원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윤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요. 검찰이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포함한 공여자 수사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힌 만큼 이후에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에 숨가빴던 G7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올 여름에는요,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 외교 결과, 성과, 또 과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2박 3일 동안 해외 정상들을 10분 넘게 만나셨습니까? 예. 외교 이렇게 10명 정도, 10분 정도 만나려면 준비도 많이 하셨겠어요. 준비도 많지만 또 현장에서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랬군요. 가장 하고 싶은 의제에 집중해서 예. 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렇군요. 예.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이제 G7 회의, 특히 이제 초청국을 대상으로 한 확대 회의에서 예. 이제 식량 보건 세션,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세션, 그리고 국제 법규와 안보 세션, 네.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토론하셨고요. 예. 8개 나라하고 이제 정식 양자 회담, 아. 그리고 약식 한미일 회담, 예. 한 이탈리아 회담, 예. 그리고 이제 식사나 각종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성과를 뭐로 꼽고 계세요? 어떤 의제라기보다도 제가 전반적으로 받은 인상은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인 인기가 상당히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하고 다르게 G7 주요 정상국이나 참석국들이 우리 대통령만 보면 어떻게 와서 자꾸 예.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예. 미국 대통령도 딴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달려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 그 무게감이 좀 전해지는지 예. 우리나라하고 뭘 자꾸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 아. 그리고 한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네. 초청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국제 무대 중심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예. 이것을 안고 온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네.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한미일이 좀 더 밀착한 그런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2분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며칠 동안에 세 나라의 이제 실무진이 한두 페이지 정도의 구체적인 의제를 다 미리 써서 조율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세 나라 정상이 뭐 5분이든 10분이든 앉으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자리가 마련돼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오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잡혔고 바로 그 다음엔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합의면 만족하는 것 같고 예. 조만간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정상을 따로 워싱턴에 초대하겠다. 네.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세 나라가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실 발표, 그리고 백악관 발표, 그리고 일본 외무성 발표를 다 보니까 새로운 차원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새로운 차원의 그 발전, 한미일 공조 발전,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말을 구체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세 나라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제가 한 2가지 관점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자면 예.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조금 더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질적으로 강화하자. 네. 예. 그리고 세 나라 간의 안보 공조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망,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 그러니까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의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미일 공조 질적으로 강화하고 안보를 넘어서 경제, 문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사실은 프놈펜 한미일 회담 그 공동 선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명문화 됐었죠. 이미. 명문화 됐었고요. 네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실무 차원에서는 이미 꾸준히 진전을 이루어왔고요. 지난 4월에 또 한미일 국방 차관국 복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이 경보 정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됐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해상 연합 훈련이라든지 대잠수함 훈련 같은 훈련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네. 그리고 대응 훈련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네.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사전 발사부터 그러니까 사전 준비, 발사, 사후 대응 이게 다 공유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예, 그렇다면은 준비 징후 그리고 평상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각자 갖고 있는 함정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것들을 별개로 운영하다가 서로 맞춰보고 필요할 때는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무진 차원에서의 준비라고 볼 수 있고 정상 차원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공유할지를 놓고서요. 이런 이야기 있는데 맞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가 공유되고 미국이 다시 또 한국, 일본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전엔 그렇게 되어 왔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한일 간에도 직접적인 소통을 늘리려고 하고 또 반대로 한국과 일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미국이나 일본에 서로 공유를 하는 그래서 양자뿐만이 아니라 삼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입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그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좀 논의가 되고 있나 보죠?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제 현재 있는 티사라고 하는 네. 삼국 간의 군사정보 협정이 있지만 그것은 좀 구체적이고 예. 쥐소미아가 전체적으로 포괄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일 정보 보호 협정 네. 말씀하시는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티사는 삼자 간의 얘기고요. 삼자 간의 얘기. 한일 간에는 쥐소미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NCG 핵협의 그룹이요. 앞서 신범철 국방차관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한미 간의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닫아놓기보다는 열려 있는데 예. 단지 이제 최근에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 창설이 됐으니까 예. 그 1차 회의가 우선 열려야겠죠. 언제쯤 열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열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미 간의 NCG라는 것이 정착이 되면 예. 그 다음에 북태평양, 아시아에서의 북한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문제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일본 언론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 NCG 그룹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지금도 긴밀히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본과 무엇을 하면서 그중에 필요한 공집합은 미국과 어떻게 일본과 얘기할 것인지. 네. 그 가운데 한미 간에 협의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또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와 양국 간의 대비 태세를 서로 예전보다는 잘 알고 있어야 미국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2분 동안의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만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이제 초청을 했잖아요. 네.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날짜를 아직 확정을 할 수는 없는 단계고요. 예, 그렇죠. 미국이 워낙에 이제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고 네. 또 한국과 일본도 바쁘기 때문에 새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선 초청한 미국이 먼저 좁혀서 의제를 그리고 날짜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유엔 총회 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것도 정해두진 않았는데요. 예.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요? 예. 한일 정상이 이제 참배한 것도 처음이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처음인데 네.
이 원폭 희생이 78년 전에 일어났는데 예. 그 당시에 우리 조국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뒤늦게야 이 위령비가 70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평화공원 안으로 제대로 이설된 것은 또 이분들의 그리고 민단의 노력 덕분에 1999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동안에 한국 정부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또 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도 있지만 네. 이 위령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야말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도적 현안 그리고 인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현장에서 그 박남주 피해자 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순간 몇 분만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손을 잡고 얘기한 것이 결국 모든 회한을 다 잊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긴 인생을 살아도 결국 짧은 순간의 기억이 모든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듯이 예.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다음 달에 이제 재외 동포청이 우리가 출범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결국 혈연 위주의 우리나라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 있는 동포라도 잘 지원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원폭 피해자까지 보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배가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한일 간의 관계가 정리가 잘 되질 않았고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도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더 이 문제를 별도로 생각할 만큼 한일 관계가 여유가 없었고 양자 간의 과거사 문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가운데 네.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 조만간 여기서 간담회 만났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왔던 그동안의 지인들, 친척들까지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초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는 기시다 총리가 제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또 추가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켜봤는데 추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로써 무엇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행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래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중요한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가 네.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한일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령비 공동 참배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약 한 35분 정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 논의는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대로 벌써 어제 일요일부터 네. 5박 6일 일정이 시작됐고요. 예. 가면은 그동안에 이제 11개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제 IAEA의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시료도 채취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또 별도로 결심을 해가지고 예. 한국 국민의 우려를 좀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실사단이 가서는 결국에 IAEA가 하고 있는 그 검증단의 활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네.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시료 채취 부분, 검증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시찰단의 민간 전문가라든지 이 관련 전문가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우선 시료는 우리나라가 IAEA의 일원으로서 같이 채취를 했기 때문에 같이 채취를 했기 때문에 채취를 했다고 보는데 그 IAEA의 검증 활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방출 시설을 가서 둘러봐야 됩니다. 예. 앞으로 방출할 시설, 예. 그다음에 현재 그 오염수의 처리 계획, 그리고 처리 역량,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가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고요. 예. 이번 시찰단 구성은 지금 21명으로 돼 있는데 그 단장으로 계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어떤 정권의 어떤 사람이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임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찰단이 모두 21명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 21명의 시찰단이 다 지금 공개가 됐나요? 완전히 이름이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왜 안 된 거죠? 그거야 이제 전문성을 갖고 계시긴 예. 하지만 예. 결과가 끝나기 전에 또 적절하지 않은 압력이라든지 예.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별도로 자문그룹을 또 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네. 그래서 지금 실사단에 가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 가운데 이 중국과 러시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 그리고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고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카드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G7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세계 주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예. 이번 후쿠시마에 모인 나라들의 태제는 자유의 연대였고 또 힘을 사용한 무력 일방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였고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그렇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우리가 의장국이잖아요.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2019년 이후로 안 열리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고 그렇군요. 예. 또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라든지 한미일 관계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간의 양자 간의 전략 대화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아,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고요? 네, 계획이 예. 또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양자 간의 현안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지금 물밑 접촉 그리고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서로 사람을 보내고 또 받고 또 현안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우리가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지금 윤 대통령이 가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여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일부 생선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규모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예. 결국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가졌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인도적인 지원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인터뷰 대통령의 내용이 좀 러시아의 큰 반발을 샀잖아요. 예. 일어나지 않은 가정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는 몰라도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실질적인 지금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하고도 계속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토의를 하고 있고 네. 우리가 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지금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예. 그 포괄적인 지원의 내용 면면을 보면 방탄 헬멧이라든지 예. 조끼라든지 전투 식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요청해 오는 것도 기뢰 탐지 장비라든지 제거 장비라든지 구급 의료 차량 이렇게 다 재건에 필요하거나 현재의 인도적인 군안 구조에 필요한 작업 그리고 장비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어제 독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2회 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 오늘 회담 핵심 의제 뭐가 될 건가요?
지금 11년 만에 EU에 네. 상임의장하고 집행위 의장이 동시에 방한을 하는데요. 결국 EU 조직의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2010년 FTA를 체결한 이후에 세계 글로벌 공급망, 경제 질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한 EU 그린 파트너십, 한 EU 보건 파트너십이 선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한 EU 디지털 파트너십이 맺어졌는데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2박 3일 G7 외교전 성과와 과제 짚어봤는데 워낙 말을 아끼셔가지고 네, 우리 언론이 알고 싶어하는 말씀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 2차 발사와는 달리 실제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요. 현장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3차 발사가 이틀 뒤 저녁입니다. 오늘은 어떤 준비가 이뤄집니까? 네, 누리호는 어제까지 최종 점검과 총조립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나로우주센터 안에 있는 종합조립동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조립동에서 나와 약 1.8km 정도 떨어진 발사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앞서서 이동 차량에 발사체를 옮겨 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오후 안에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체 길이는 47m에 달해 아파트 15층 높이쯤 되고 이 무게도 200톤이 넘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람 걸음보다 더 느린 속도로 발사대로 옮겨지고 이후 우주를 향해 수직으로 세워지는데요. 이후 기체의 연료와 전기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커를 연결한 뒤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면 누리호는 모레인 24일 저녁 6시 24분에 우주를 향해 발사됩니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을 오는 31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네, 지난 2차 발사 때와 비교해서 탑재되는 인공위성이나 발사 시각에도 변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본격적으로 실제 인공위성을 탑재해 우주에 쏘아 올려본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실용위성 탑재 발사인데요. 지난 1차 발사에는 모형 위성만 실렸고요. 2차 발사에는 이 성능 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이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1기와 큐브 위성 7기가 실렸습니다. 발사 시각이 상대적으로 늦춰진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누리호 1, 2차 모두 발사 시각이 오후 4시였는데 이번에는 해질녘으로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 소형 위성 때문인데요. 전지 충전을 위해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여명 황원 궤도에 위성을 띄우기 위한 겁니다. 다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 발사일 오후 5시 54분부터 6시 54분을 발사 가능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기술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계 종합기업이 선정되는데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이 체계 종합기업이 제작 총괄 관리와 이 발사 공동 운용 역할을 합니다. 다음 4차 발사부터는 발사 운용 관련 기술 습득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지난주 잠실구장의 모습입니다. 눈인지 먼지인지 무언가가 밤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는데요.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 떼입니다. 사실 동양하루살이 알고 보면 나쁜 곤충은 아닙니다. 2급수 이상 수질에서 서식해서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입이 퇴화해 사람을 물거나 감염병을 전파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밝은 빛을 좋아해서 밤이면 상가나 가로등 근처에 집단 출몰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요. 또 날개를 펴면 5cm 정도로 커서 거부감이 들죠. 또 사체에서 악취가 나는데 동양 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지자체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싶죠. 동양 하루살이 유충의 서식지인 한강 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살충제를 살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령이 있긴 합니다. 창문에 붙은 하루살이에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서 힘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거하면 되고요. 또 동양 하루살이가 밝은 빛을 좋아하는 만큼 조명 밝기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말썽인 벌레가 또 있는데요. 주로 신축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혹파리입니다. 가구의 원재료 등의 알이나 유충 상태로 머무르다가 성충이 되면 가구 사이의 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혹파리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는데요. 다만 4mm 내외로 크기가 아주 작아서 음식물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벌레나 유충의 사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호흡기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두 벌레와 다르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곤충도 있습니다. 일명 목조주택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흰개미인데요. 최근 발견된 흰개미는 습한 목재와 마른 목재를 가리지 않고 갉아먹어서 파괴력이 더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서는 흰개미로 인해 목조 건물이 붕괴하기도 했고요. 국내에 서식하던 흰개미가 8만 대장경 경판을 갉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흰개미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흰개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새로운 방제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 해충에 대응하는 방제 매뉴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 맞는 즉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서 종마다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대체 매뉴얼도 방제 매뉴얼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도 흰개미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째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서울 등 중부와 전남, 영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다행히 황사는 밤사이 옅어지며 내일은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또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현재 남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남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에 황사가 섞여 흙비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는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대전도 27도, 광주와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강원과 충북, 경북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방위를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외교였다는 여당의 평가와 들러리 외교, 산모 시찰이란 야당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